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20년대, 30년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앞에서 계속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동시대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제로 우리 섹슈얼리티 논의에 대한 배경이 되는 이제 무생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 20년대, 30년대에 사람들이 섹슈얼리티나 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섹슈얼리티 이야기를 하면서 푸코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그 지식의 변화 같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푸코는 설명을 하냐면, 17세기에 굉장히 서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치의 방식들이 등장하는 어떤 변화들과 연결지어서 이제 섹슈얼리티, 성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등장했던 이 굉장히 새로운 통치의 방식을 이제 푸코가 부르는 이름이 생체 권력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생체 권력이 그 이전 시대의 권력과 어떤 방식으로 다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체 권력 이전의 권력은 흔히 군주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죽음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전통사회에서 군주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게 하거나 아니면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권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주권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처벌이 화형이라든가 아니면 폭행 같은, 아니면 수족절단, 이런 방식으로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문화권이 엄청나게 화려한 신체형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욕설들 중에 육시랄롬, 이런 욕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지를 6토막으로 찢어버리는 거열형을 당해도 싼 놈,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형벌의 형태는 사실은 서구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발견이 됩니다. 도시의 중심가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죄인의 팔다리를 내필의 말에 묶어서 달리게 해서 팔다리를 찢어서 죽이는 이런 종류의 방식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형법, 처형의 효율성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서 새벽에 처형을 시작하면 밤 늦게까지 한 명이 처형하지 못하는 일도 많을 정도로 비효율적이었는데,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한 방법도 많잖아요. 단두대 같이 효율을 극대화한 방식이죠. 한 10초면 목을 자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죽이냐?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죄인을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는 광경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대중들이 직접 다른 사람의 몸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이 갖는 힘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의식은 일종의 통치자의 권위라는 것들을 되게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대 이전의 권력이 죽이거나 아니면 살게 내버려두는 그런 권력이었다고 한다면은, 푸코는 17세기에 등장한 생체 권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통치의 양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통치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오히려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더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런 권력의 형태가 등장을 했는가? 갑자기 이제 모든 통치가 휴머니즘에 기반하게 바뀌는 뭐 이런 건가?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개개인을 단순히 죽이거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몸을 안전하면서도 유용한 노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이 산업 국가들에서는 다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는 권력이 죽음 같은 이런 부분에만 작동을 했다면은 이제는 개개인의 몸에 작동하면서 개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 권력의 한 형태로 푸코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우리의 그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과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18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인구에 대한 생체 정치라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18세기 이전에는 인구라고 하는 게 안 중요했단 말이냐? 그리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뭐 과거의 사회에서도 호구조사나 이런 것들은 다 해왔는데 인구라는 개념이 원래 있지 않았냐? 그런데 통상 이전에는 이런 관심은 주로 인구의 숫자, 양적인 것, 이런 것들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8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양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무생학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최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최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최적의 몸을 만드는 것, 근대적이고 유용하고 또 최적에 가까운 이 신체를 만드는 것이 이제 근대 굉장히 중요한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변화들이 조선인들이 몸이라든가 아니면 성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어떤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개화기 이전까지 조선의 유학자들은 인간의 중심을 이루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기보다는 마음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몸이 아프거나 몸을 단련하거나 이런 것도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신체 단련을 위해서 체조를 하거나 이런 대신에 평상시에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수련을 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게 정통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양생이라는 방식으로 얘기되었던 방식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조선사회에서는 신체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거나, 성도 마찬가지고 신체 자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거나 신체를 단련하는 교육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조선사회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이나 향도 같은 곳에서 가르치는 체육과 관련된 교과목은 활쏘기 정도가 거의 다였다고 할 정도.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조선도 이제 후기가 되고 이제 그 구한말로 갈수록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서구의 스포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축구도 시작하고 베이스볼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양반들이 이 서구식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을
종을 시키지 왜 직접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교양이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고가 전통적으로 조선의 사람들이 생각해 왔었던 사고체계 안에서는 굉장히 이해되기 어려운 종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19세기 말부터 이제 생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의 체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과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식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돼요. 조선은 왜 이렇게 쇠퇴한 민족이 되었을까? 맨날 이런 자학적인 질문 많이 하거든요. 맨날 질문이 다 이런 식이에요. 조선은 왜 세계 제1의 가난뱅이 민족이 되었을까? 조선은 왜 이렇게 쇠퇴한 민족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것은 조선의 민중들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화기만 돼도 신소설의 육체 단련을 받는 주인공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개화기 소설의 테마들이 보통 계몽주의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체육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를 들어 동네에 막 홍수가 와서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학교에서 배운 수영을 통해서 살아남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다 학교에서 배운 체조, 수영, 인공호흡 등으로 다 인생의 위기들을 모면을 하지만, 체육을 배우지 못한 이제 주변 인물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식의 소설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육 활동, 몸을 단련한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힘을 기르고 우등한 민족 아니면 강한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사람들에게 생각이 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이런 인식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 우생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학문적인 사고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수업에서 모든 인간이 타고난 유전적인 특징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그래서 범죄인과 범죄가 아닌 사람, 범죄인이 아닌 사람, 우열한 사람과 우등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 이런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이론들도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그런 비정상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골상학이라든가 관상학 같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매달리는 이런 것들도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진, PPT를,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이제 덕원백정 남녀 체격 측정 같은 인류학자의 프로젝트들에서 보듯이 식민지인들에게도 이런 근대적인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진들의 대부분은 범죄 사진의 형식들을 빌어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에 19세기 초에 경찰들이 가장 고생을 했었던 것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범죄자의 얼굴을 식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범죄자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범죄자를 보는데 이놈은 출소를 해도 또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 범죄자를 다시 잡으려면 인상착의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진 같은 기술이 없던 때니까 그래서 주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시간이 날 때마다 감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죄수들을 빙빙 돌게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거기에서 죄수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해 놓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방법이 아니라면 범인의 인상착의를 글로 적어 놓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찢어진 눈, 내부리코, 큰 광대뼈
이런 것들을 가졌다. 이렇게 적어 놓기도 했는데 생각만 해도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길가에 나가면 한 100명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19세기에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도시가 팽창하고 도시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었던 이런 시점에서는 범죄자를 식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39년에 사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매체가 발견되었을 때 경찰이 이 사진을 즉각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3년에 범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범죄인들을 찍어 놓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도입하고 나서 한참 동안은 별로 쓸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게 우리가 봐도 알지만 자세나 조명 같은 것에 따라서 사람이 엄청나게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1883년에 범죄 수사학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시청, 프랑스 경시청의 알폰스 베르티옹이 이 사진을 규격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의 촬영 조건을 동일하게 고정시키고 측면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정면과 측면. 왜냐하면 측면이 골상의 특징을 더 잘 보여주는 사진의 형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 거리에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만든 사진첩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사실 측면 사진도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닮았다고 하는 판단 자체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신원식별의 정보로 쓰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범죄 사진은 19세기 말에 새로운 인식기술, 뭐냐면 지문, 인식기술이 나오면서 밀려나게 되는데, 근데 지금도 우리가 미드 같은 거 보면 머그샷 찍을 때 많이 보지만 범죄자들은 모두 다 정면과 측면 사진을 찍잖아요. 이게 베르티옹 시대의 식별 기술인 정면과 측면 사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이 범죄 사진이 결국은 범죄자의 영역을 넘어서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초의 서양의 국가들은 이제 범죄자뿐만 아니라 누구를 찍기 시작을 했냐면 그 사회의 불황자, 빈민,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한 용도에서. 그래서 이 범죄 사진의 형식으로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찍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봤었던 덕원백정 남녀 측면 측정 같은 사진을 보면 식민지인들에게도 똑같은 관리의 기술들을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제시대 만주국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썼었던 신분증은 프로필 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선인의. 그리고 지장을 찍어서 지문을 남기도록.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한국의 주민등록증의 원형적인 형태가 되는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만약에 개인들이 타고나게 이제 범죄인과 범죄인이 아닌 사람, 우열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으로 결정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민족들 사이에서도 비교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생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생학이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어떤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조선인들 사이에서 우생학은 엄청나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수용되었던 어떤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1933년에 조선에서도 조선우생협회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협회는 우리가 잘 아는 민족개조론자의 대표적인 이광수 같은 이런 인물들부터 여운형 같은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사회주의 지식인들까지를 포괄하는 거의 이제 전 정치 세력에 만들어진 조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향과 무관하게 어떤 이런 근대적인 신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제 조선의 엘리트들이 가졌던 남다른 기대와 또 희망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대목이죠.
근데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적으로 우생학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극우파부터 극좌파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생학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네거티브는 우리가 많이 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열등한 형질을 가진 사람들을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이게 대표적으로 강제불임 수술로 이야기되는 단종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죠. 소위 생식에 부적격한 것, 자손을 남기는데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국가가 강제로 불임 시술을 하는 이런 방식들입니다. 이게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포지티브한 방법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수한 형질을 가진 사람들, 더 우수한 적격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의료라든가 국민보건이라든가 태교, 생활체육 같은 사회개혁과 관련된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포지티브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되게 달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엉켜서 만들어져 왔었던 이론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롬브로소 같은 인물들, 그렇게 평생을 범죄자의 해고를 재면서 그렇게 사람은 범죄인과 범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막 얘기했던 이 롬브로소는 엄청난 보수주의자였을 것 같지만, 롬브로소는 사회당 당원이었고 평생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지지했던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단종법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악명 높은 나치도끼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강제불임 수술 정책을 가장 본격적으로 처음 도입했던 국가는 미국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소송이 1927년에 있었던 벅 대 벨 판결.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다 소송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은 어떤 소송이냐면, 소송의 당사자는 테리 벅이라고 하는 이름의 17살의 소녀예요. 그래서 벅은 원래 어머니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시설에 입원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벅을 어머니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입양이 보내집니다. 근데 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집에서 양어머니의 조카에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양부모들은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벅이 낳은 아이는 빼앗고, 그리고 벅을 어머니가 있는 시설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던 존 벨이 버지니아주에 당시에 있었던 단종법에 따라서 벅을 단종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7년의 벅 대 벨 재판은 어떤 거냐면, 이 수술이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 수술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는 재판이었어요. 1927년에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띤 대법관들의 시대로 이야기되었던 이런 시대인데, 당시 대법이 이 수술을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은, 퇴보한 후손들이 범죄를 짓도록 기다리거나 아니면 전응함 때문에 굶어 죽도록 놔두는 대신에 명백하게 부적격한 이들이 종을 잊지 않도록 사회가 막는 것은 전 세계를 위해 유익한 일이다. 굉장히 유명한 판결인데, 전응은 3대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판결들을 내립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뭘 보여주냐면, 사실은 이 소송이 초기 단계부터 기획소송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벅이나 벨은 시설에 지금 입원한 정신장애인이었고,
않고 이런 종류의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나 자원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 소송의 스폰서가 사실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자와 후원자.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이 소송의 스폰서가 누구였냐면 존 벨. 그게 뭐냐면 캐리벅과 소속을 했던 당사자인 이 시설의 원장인 존 벨이 실제로 제기했던 소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벨은 단종 수술의 법적인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대법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벅에게 변호사를 붙여서 소송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벅의 변호사도 단종 수술의 강력한 지지자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재판에 승소하면서 단종법이 미국 국가의 공인정책으로 확립되게 되고, 실제로 1970년대까지도 미국에서 단종 수술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대부분 단종 수술 받게 되는 사람은 미국의 흑인 여성들에 집중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단종법은 당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국제적인 위상 때문에 미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단종법이 제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우생학 정책을 가장 열심히 감명을 받고 벤치마킹했었던 것이 바로 독일이었고, 실제로 히틀러가 이 미국의 우생학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와 코멘트들을 남기고 찬양하는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우생학과 나치 우생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러니까 역사에 굉장히 갑자기 등장한 기이한 괴인이나 광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까지 밀어붙인 종류의 인물이라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우생학 정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은, 이건 히틀러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적인 논리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우생학 기록보관소의 초대 소장이었던 로플리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생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생학이란 인간의 재생산에 대기업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하려고 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우생학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치의 선전물도 보면 어떤 방식으로 다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표제가 뽑혀요. 선천성 질환이나 장애를 지닌 사람에게 하루에 지출되는 것은 5.5마르크. 그 비용은 건강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비용이다. 라거나 아니면 유전성 장애를 지닌 사람의 한 명이 60세까지 생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5만 마르크. 이 비용이 독일 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의 선전의 핵심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치 독일에서는 신체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의 안락사 프로그램, 소위 안락사 프로그램 당시 얘기했던 T4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는데요. 나중에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해당한 사람이 27만 5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날이 언제냐면 1939년 9월 1일입니다. 이 날이 어떤 방식으로 특정되는 날이냐면 바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날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통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고갈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복지국가로 그냥 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북유럽에서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신체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에 대한 대규모의 단종수술 정책들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공적 자금으로 장애인을 부양하는 것이 너무나 이 복지국가 체계들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네거티브 우생학과 포지티브 우생학은 부적격자를 강제로 퇴출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환경을 개선을 해서 더 적격한 사람들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방식이든 간에 다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더 우수한 유전자들, 더 근대적인 신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공통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근대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인간의 육체의 외적 조건들을 근대의 가치에 맞게 가꾼다고 하는 우생학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종류의 어떤 것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미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근대인의 되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는 우생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근대 초의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뭘 생각했었냐면 비누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개인의 위생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적인 방식으로 위생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외모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근대적인 교양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뉴우먼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종류의 교양들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로 근데 단순히 아름다움이 위생 이런 것들만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대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신체 개량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생학적인 과제들과 모두 연관되어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요. 조선인들의 체력을 서구인들과 비교하는 이런 거. 그래서 신체 발달 자체를 어떤 민족적이거나 인종적이거나 우월함과 열등함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시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이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미 이제 이번에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조선의 사회진화론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선선적으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양육과 육아를 하고 근대적인 스포츠 활동을 하면 실제로 발달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면 생물학적인 민족개량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개벽사에서 1920년에 낸 잡지 보면 잡지에 막 기사 제목이 다 이런 방식으로 올라와요.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라. 풋볼이라는 건 축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풋볼을 갑자기 차라고 이야기를 하냐? 왜냐하면 조선인들은 되게 치명적인 신체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신체 결함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어린 시절부터 엎혀서 길러지는 데다가 계속 꿇어앉아서 생활을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발육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다리도 짧고 또 그래서 이 휜다리의 형태, 오다리라고 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건데, 근데 축구를 하게 되면 다리가 길어지고 튼튼해져서 민족적인 신체 결함인 이 다리의 문제들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선된 신체들을 후대에 물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식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민족의 신체들을 개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스포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조선인들이 근대적인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서구적인 체형으로 변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이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로 인식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에도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포함된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미적 기준,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적 기준들이 조선에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미인대회 같은 것들인데요. 1920년대, 30년대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인 경쟁이 폭발적으로 유행을 했던 시대예요. 우리가 1920년대가 그 20년대 중반으로 가면은 미국 해군성의 예산보다 미국 여성들이 소비하는 화장품 비용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을 막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미적인 것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이런 시기이고, 그래서 각국에서 엄청난 경쟁률의 미인 대회들이 개최가 되고, 당선된 미인들의 화보들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신문 잡지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실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인 대회라고 하는 것은 측량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신체미, 신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인대회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미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인대회들을 가능하게 했던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미인대회는 어디에서 주로 주최하냐면 척추개선협회가 주로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는 의사들이 주로 와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는 수학적 공리에 따라서 엄밀하게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미인 계산법, 그래서 미인의 자태는 턱이 둥근 정도, 눈의 각도, 코의 가장자리의 경사각도, 귀의 곡선, 이마의 면적, 이런 모든 것의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 그러니까 비율적인 계산이죠. 뽑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미인의 기준들이 수치로, 표로 만들어져서 제시가 되고, 실제로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조선의 신문 잡지에 이런 미인 기준표 같은 것들이 수치화돼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 측정기계 같은 것도 나와요. 여기다 이제 얼굴을 넣고 이 각 부분에 비례를 대는, 그래서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미인 측정기의 첫 실험 대상자 같은 것들이 되고, 이런 것들. 조선에서도 그래서 이 시기에 미인 대회를 개최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조선은 훨씬 더 풍기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본국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외국처럼 수용복 심사를 모여서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주로 했던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진 미인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1931년에 했었던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이 했었던 미스 조선 후보자 선발 대회인데요.
사진 지면에 얼굴 사진이 실리는 거예요. 얼굴 반명함 사진이 실리고 여기에는 이제 밑에는 프로필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 후보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미스 조선을 선정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일종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지금 생각하는 뭐 프로듀스 시리즈, 프로듀스 101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 심사에 사진이 실리면은 그걸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서 엽서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사카 사이치 신문이 이걸 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되게 영세한 그 신문사였는데 이 이벤트로 엄청나게 그 회원들을 모아서 되게 대성하는 신문사가 되는데 당시에 1등을 한 인물은 총 15만 표의 투표를 받은 경성여자 상업고등학교 출신의 이명숙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인터뷰에서 이명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선 인터뷰에서 나는 미스 조선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운동비로 400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아낌없이 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400원이 전혀 와닿지 않는데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이제 신여성의 허영과 사치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던 아이템이 뭐냐면 여우 목도리예요. 그래서 신여성의 봄 산책 이런 식의 제목의 만평들을 보면 똑같은 여우 목도리를 한 여자 한 4-5명이 거리를 걷는 모습들을 할 정도로 이 여우 목도리, 특히 은호 목도리라고 하는 것이 신여성을 상징하는 가장 사치와 허영의 아이템이었는데 은호 목도리도 물론 질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다른데요. 가장 싼 게 아니라 보통 신여성들이 하고 다니는 은호 목도리가 얼마냐면 100원이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운동비로 500원, 400원, 500원 쓰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돈을 여기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이 사진은 반명함 사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수영복 심사 같이 몸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신체미가 여기서 평가가 되냐. 왜냐하면 이 사진 프로필에 뭐가 같이 쓰여져 있냐면 신체 사이즈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 같은 것들을 쓰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1등을 했었던 이명숙은 신장이 157.5cm에 체중 47kg. 그러니까 몸매를 볼 수가 원천적으로 없는 이런 심사 방식 안에서도 체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의 조건이라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서구적인 어떤 체형의 표준, 신체의 표준, 발달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선의 여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목표,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인들이 만들고 싶었던 몸은 근대화된 몸, 문명화된 몸, 아름다운 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몸의 끝은 무엇이냐면은 백인의 몸. 백인종의 몸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근대와 함께 그 서양인의 신체에 대해서 갖게 된 열등감은 이 아시아 권역의 사람들에게 되게 뿌리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일본 근대문학의 거장인 나츠메 소세키가 19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네. 이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말도 안 통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일단, 열등감 너무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이제 다 커서 다 소세키의 머리가 영국인들의 어깨 정도밖에 닿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세키가 길을 가다가 어느 날은 거리를 걷다가 정말 자기처럼 너무 빈티나게 생기고 키가 작은 남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이렇게 영국에도 나같이 정말 저런 볼품없는 놈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신나가지고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반갑게 달려가는데, 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것이 이제 쇼윈도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당시에 일본인들이 서구를 만나면서 가졌던 자의식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서구인에 대해서 가졌던 신체적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인들에게도 굉장히 공통적인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광수 같은 사람도 당시에 막 쓴 글들을 보면 자신의 아시아인의 외모에 대해서 엄청나게 한탄하는 어떤 글 같은 것들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조선 사회에서는 스포츠가 엄청난 인기들을 누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붐의 시대인데, 아니 제일 인기 있었던 건 스케이트부터 시작해서 인기 있는 게 진짜 많았는데, 제일 인기 있었던 것은 권투가 가장 인기 있었고, 특히 서정권이 당시에 세계 랭킹 4위? 이런 선수였어요. 그래서 서정권이 오면 조선총독부에서 카퍼레이드를 해줄 정도였고, 경기 전에 항상 이제 유력 인사가 나와서 앞에 축하사? 개회사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운형 같은 인물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축하하는 개회사들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식민지 시대에 다들 살기도 힘들고 이런데 뭘 그렇게까지 스포츠에 열광하고 스포츠로 굉장히 좋아하고 스포츠 열심히 했냐. 그러니까 타인과 몸으로 경쟁하는 이런 종류의 스포츠야말로 몸의 우열. 그러니까 인종의 우열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장 열등감을 느끼게 한 것이 바로 신체였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는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에 굉장히 열광하게 되는 이런 식의 구조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의 측면은 이제 신체나 신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어떤 접근, 과학적인 미인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 노력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로서 신체를 대하는 관점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근본적으로도 신체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930년대에 조선의 되게 많은 미용 담론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조선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서구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에 보통 맞추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광고 카피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살아있는 불란서 인형 같은 화장.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서구적인 피부와 이목구비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미용용품 같은 것들을 쓰면 이런 서구적인 미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류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1920년대, 30년대는 일본의 가장 큰 화장품 시장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조선인 여성이 이 시기에 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불란서 인형 같은 이목구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불란서 인형 같은 이목구비가 되는 것은 불란서 여성도 힘들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1920년대, 30년대 잡지들에는 뭐가 등장을 하냐면 눈이나 코나 다리나 가슴 부위를 아름답게 만드는 성형외과 수술 광고. 성형수술의 원리나 시술 방법 같은 미용학적 지식들을 다루는 논설들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당시의 조선에서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의료의 상황은 가장 필수적인 소수의 분야들을 빼고는 거의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없는데 왜 그런 광고를 신문 잡지에 계속 실냐?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아주 근본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개조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시술을 받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원래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들은 인종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시작된 계기는 우리 되게 이제 미용성형을 최근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16세기에 유럽의 전역에서 유행성 매독들이 창궐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독에 대한 치료제인 페니실린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은 1928년이거든요. 그래서 불치병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인류의 역사상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세기에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 400년은 치료되지 않았던 일종의 공포의 질병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독에 걸려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있지만은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코 부분입니다. 코의 연골이 붕괴되고 코 부분이 감염이 되면서 코가 사라지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페라의 유령 같은 이런 영화들 보면 코가 있어야 될 부분이 뻥 뚫려 있는 것으로 그 오페라의 괴인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매독 환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매독은 굉장히 강한 유전성을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독에 걸린 채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자손 6대까지 이런 감염된 코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것을 안장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콧대가 내려앉은 형태의 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의 코를 보면 그 사람이 매독 환자이거나 그 사람의 조상 6대 안에 매독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병은 사실은 질병의 치명성과도 무관하게 사회적인 낙인이나 배제 효과가 굉장히 심각하게 작동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낙인이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초기의 미용 수술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바로 이 매독 환자들이나 매독 환자의 자손들에게 인공으로 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성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코 부위에 금이나 상아 같은 것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코뼈를 사서 이식하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은데,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코뼈를 사서 이식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팔의 피부들을 이용을 해서 코 재건 성형을 하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같은 정교한 방식의 외과적인 봉합술은 21세기는 돼야 돼요. 그래서 20세기는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교하지가 않았고, 흉터봉합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면 자연스러운 형태의 코로는 절대로 생각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매독 환자와 매독 환자의 자손들의 코라고 하는 어떤 전형에서는 벗어나는 코의 형태를 만듦으로 해서 이제 그런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했었던 어떤 종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확대돼서 사용되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범죄 사진과 마찬가지로 1880년대가 되면 이 시기는 유색인들에 대한 유럽 사회에서 차별이 엄청나게 심해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그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주로 인종적인 특징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얼굴 부위의 특징들을 감추는 거. 그러니까 유럽계 백인처럼 보이기 위한 수술로 이것이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진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이 유대인들이 이미 시기부터 굉장히 박해받는 대상인데요. 그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전형적인 인종적인 두상은 무엇이냐면 메브리코입니다. 근데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가 너무나 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코를 수술을 해서 유대인들이 이 코를 수술을 해서 자신을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유럽계 백인도 당연히 메브리코가 있는 거잖아요. 메브리코가 무슨 인종에만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가 메브리코를 가졌기 때문에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오인되는 염려가 있는 이 유럽계 백인들 역시 메브리코를 성형하는 이런 식의 미용 성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미용 성형의 기본적인 것은 아름다움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사회는 옛날부터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남성성을 가시화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면 결투를 하고 나서 독일인들은 남자들끼리 결투를 하고 나서 얼굴 같은 곳에 상처가 생기면 이 상처를 절대로 치료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덧나게 오히려 놔둬서 이런 식의 얼굴에 상처가 있고 이런 것이 남성적인 용맹함이나 남자다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독일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어떤 식의 조례들이 만들어지냐면 유대인과의 결투를 금지하는 조례들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진정한 명예로운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치 남성이 여성과 결투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래에서 이런 종류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문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문화이고 그 얼굴에 다들 남자들은 흉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굴에 흉터가 없는 남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겁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투에 참여할 수 없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유대인 남성들은 어떤 성형을 받았냐면 얼굴에 흉터를 만드는 성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집단의 소속감들을 갖는 것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자신이 그 사회에서 불이익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용도, 일종의 위장의 기술로서 발전되어 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초창기에 미용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남성이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세기 초까지 여성들은 거리의 여성, 소위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 아니고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집 밖의 공적 삶이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무엇을 위장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미용성형 환자들이 여성들이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최근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성형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위장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의학분과 안에서 성형외과는 지위가 엄청나게 낮은 분과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용성형에서 주로 일했던 사람들은 주류 의학 안에서 굉장히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유색인 의사, 유태인 의사, 여성 의사,
이런 사람들만이 미용성형 분과에서 일을 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성형분과의 위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된 것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단 엄청나게 많은 상위군인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재건성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미용성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들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또 뭐 외모 컴플렉스, 이게 위장이 아니라 외모 컴플렉스를 치료함으로써 심리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하나의 치료의 방법이라고 하는 담론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변하게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인종학적인 것과 아름다움 그리고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구에 대한 생체 정치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1930년대 말에 사실은 조선인들이 푸코가 이야기한 의미에서 온전하게 인구로 취급되었는지, 그러니까 뭐 인구의 행복을 증진하고 강화하고 인구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식의 통치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렇다고 완전히 보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근대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학교, 공장, 병원, 감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제도들에 조선인들은 거의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감옥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대적인 감옥제도 만들고 근대적인 프랑스 법전을 기반으로 한 근대적인 형법들을 다 만든 다음에 조선인들에게만 태형을 때리는, 볼기를 때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의료에도 거의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의 신문 기사를 보면 병원에 갈 수가 없고 이런 식의 근대적인 의료에 접근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무덤에서 시체 같은 것들 파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음용하는, 인육을 먹거나 이런 식의 기사들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의료 혜택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은 당시 어떤 사회였냐면 출산 중에 사산 비율이 31.7%인 사회예요. 10명 중에 3명의 아이가 사산하는 것이고, 이렇게 태어나도 태어난 아이들 중에 35%는 1살 이전에 죽었던 사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건의료 시스템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너무 낮았어요. 1936년 기준으로 해서 조선 인구 전체에서 진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조선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제시대라서 조선어가 아니라 일본어가 국어였으니까 그 비율이 전체의 8%밖에 되지 않는 사람. 92%는 전혀 그 일본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거죠. 국어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조선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37년부터입니다. 1937년은 어떤 해인가 하면 중일전쟁이 일어난 해죠. 우리가 다 알지만 전쟁은 엄청나게 많은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군사적인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특히 당시에 일본의 모든 식민지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식민지예요. 어느 정도냐면 일본의 영토 팽창이 정점에 달했다고 이야기하는 1930년대 말에도 일본 제국 인구 전체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력전을 하려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력과 군사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선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노동자와 군인으로 쓸 수 있으려면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 인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37년 기점으로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나 아니면 총독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선인들을 내지인처럼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내지는 일본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인들의 건강이나 위생이나 출생률이나 수명이나 교육이나 복지 수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수많은 발표들과 공식 문서와 정책들이 이 시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군사적인 통치나 억압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38년에 조선총독부가 이런 것도 발표해요. 모든 조선인들에게 보편적인 초등학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자. 이런 것도 발표를 하는데 왜 갑자기 교육을 평생 안 시키다가 갑자기 교육은 왜 시키려고 하냐. 왜냐하면 병사로 쓰려면 이 병사들이 최소한의 문맹은 벗어날 수 있는 기초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과 징병제는 그 모든 국가들에서 교육을 확산시키고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는 그 역할들을 하는데 물론 남성에 제한된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1946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보통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온전하게 인구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우생학적으로 굉장히 최적화된 근대적인 신체들을 만들고 그런 신체들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이것을 후대로 재생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과제라고 하는 의식들이 조선사회의 개개인들에게도 강하게 만들어졌던 어떤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종류의 신체에 대한 관심, 신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섹슈얼리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중들 그리고 조선의 엘리트들을 사로잡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요 마지막 부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